오늘 이제 제목이 상당히 좀 쉽진 않아요. 협동조합과 문화 제도를 얘기하려고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해달라는 사람들이 처음이었어요. 협동조합에 대한 문화, 제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에 대해서 얘기해달라는 거 보고, 이 주최한 사람들이 고민은 이게 협동조합 잘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구나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협동조합에 들게 되는 사람들은 혹시 협동조합 하면은 정부 지원이 없을까 해가지고 교육 청하는 사람들 대부분입니다. 오늘 순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런 섹시한 제목으로 저는 처음 해요. 고민이 많았어요. 근데 협동조합하고 자본기업하고 수명이 있습니다. 결국 거기에 부재로 나타나는 게 어떻게 하면 협동조합 잘할 수 있을까? 그쵸? 협동조합이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거는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 아까 박 변호사님이 이제 지속 가능한 사회 얘기했죠. 이어서 지속 가능한 협동조합을 하는 게 어떻게 할까요? 시장 환경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자본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쉽게 만들어지고 쉽게 사라집니다. 한국은 협동조합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2012년 12월이 돼서야 협동조합 기본법이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나 어떤 데이터들이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농협과 새마을금고. 이게 오랫동안 있죠. 이게 한 5, 60년 동안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하나는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 또 하나는 법이 만들어지기 전, 법 없이 소비자협동조합을 했던 생협, 지금 말하는 생협. 생협이라는 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준말이에요. 일종의 소비자협동조합을 한국하고 일본만 생활이라는 문자 넣어가지고 그럴듯하게 있어 보이는데 똑같아요. 오히려 이런 소비자협동조합보다 한국이 일본의 생협이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본식 이제 한자 장명입니다. 이름값도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왜 이름값을 못하냐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냐면은 2007년, 2008년 경제위기가 왔을 때 OECD에서 조사 나왔습니다. 세계적 협동조합이 경제위기 때 취약계층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유럽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든지 노동자 고용을 보장한다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협동조합이. 한국, 일본은 한 게 없습니다. 특히 한국의 생협, 알코올 한 사람 다 포함해가지고 가난한 계층에 대해서는 하는 게 없습니다. 중산층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있지. 제가 그때 인터뷰하고 제가 밤새 술 먹었어요. 협동조합은 가야 한국의 생협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고 있어? 뭘 하고 있나? 캐나다에서 요 두 개는 데이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 통계청 기재부가 이제 덧붙여가지고 만든 거예요. 협동조합 보세요. 1년, 3년, 5년, 10년. 10년이 지나고 44%나 살아남아요. 자본기업. 캐나다에서 일반 기업은 10년이 지나니까 19.5%. 이거 보면은 협동조합이 훨씬 지속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캐나다에서는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캐나다는 협동조합하기 한국보다 낮습니다. 이번에 캐나다 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캐나다보다는 북부 유럽이나 유럽이 더 협동조합하기가 좋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니까 캐나다의 협동조합 유럽보다는 좀 고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세상에서 협동조합이 제일 잘 되는 나라들은 어딜까요? 방금 전에 힌트를 줬어. 응? 유럽에서도 북유럽, 노르딕 4개 나라가 협동조합이 제일 발달되어 있어요. 한국의 기업은 이런 통계 자료도 없어요. 일반 기업에 대해서 10년 이상 살아남은 통계도 없습니다. 일반 기업, 보나마나 캐나다의 기업보다 점점 낮죠? 한 17, 8%, 16, 15%, 16%일 것 같죠? 10년의 살아남을. 그래서 일반 기업이 한국의 자영업자보다는 좀 더 나아요. 한국의 자영업자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 게 요새 현상이죠. 협동조합 역할, 물가 안정. 2008년 경제위기 때 스위스는 물가 인상률 0.9%였어요. 이때 OECD는 평균 3%, 한국은 4%. 이명박 대통령이 대기업 중심의 수출 특혜를 주는 바람에 한국 환율
한국 환율을, 원화 환율을 낮추죠. 우대로 낮춥니다. 그럼 수출하는 회사는 좋지만 물가는 수입 원재료가 높아서 물가는 비싸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기업 잘 나가도 수출 가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들이 물가로 희생한 결과가 대기업이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인위적인 거를 만든 거예요. 한국은 4%. 그 다음에 노동자 수 고용한 점. 2008년에 스위스 소비자활동조합이 까르푸 매장 12개를 인수합니다. 12개 인수하는데 노동자들 전부 고용 승계예요. 이와 대비되는 걸로 2006년에 한국에 까르푸 11개 철수하죠. 누가 인수받죠? 미안해, 어려운 거 물어봐서. 2006년에 홈웨버가 인수받아요. 이랜딜이에요. 홈웨버가 인수하고 인수하면 노동자 1000명 가까이 해고하고 비정규직 만듭니다. 그걸로 가서 계속 장사해요? 안 합니다. 적당히 주물러가지고 홈플러스에 팔죠. 그걸 기업 사냥이라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죠. 자기가 손댈 유통업도 아닌데 손대가지고 노동자들 수백 명, 1000명 가까이 정리해고하고 비정규직 만들어 놓고 경영 합리화 시켜놓다고 딴 데 달려. 한국 사회에서 그게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짓들이에요, 짓들. 일이라고 말하기 좀 힘들어요. 환경보존,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생협들이 CO2 감소를 위해서 2020년, 30년 이때까지 CO2 제로를 위해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북구 유럽, 그 다음에 스위스 생협, 이탈리아 생협, 여기들은 이제 협동조합이 잘 되는 나라들이에요. 이탈리아 전체가 잘 되진 않아요. 이탈리아는 협동조합이 전반적으로 잘 되는 나라는 아닌데 볼로냐 중심으로, 그 다음에 소비자 협동조합 중심으로는 좀 됩니다. 자, 이제 볼로냐 한번 몇 번 갔어요. 그래피티라는 거 아시죠? 이 부산대학교 근처에는 그래피티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예? 지하철 쪽에 있어요? 네. 좀 어디 시사성이나 사회 고발성이 있어요? 아니면 그냥 구청장이 그냥 모양적으로 하고 수주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모양적으로 하고 수주받아서 통영이 뭐 동피리 마을 뭐 그런 데만 있지 이게 그 저항 문화를 가지고 있진 않죠? 예. 볼로냐 가면 상당히 이게 그림 자본주의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림들이 많습니다. 딱 보면 느낌이 오죠? 네. 볼로냐가 저항의 도시예요. 왜 제가 먼저 볼로냐 얘기하냐면, 볼로냐가 이탈리아에서 에밀리아 로마냐, 그 중에서도 협동조합이 가장 발달한 도시예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가? 문화를 얘기해달라고 해서 일부러 이 그림은 제가 한국에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지금 한 10장 정도는 한국에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이거 보면서, 이건 좀 문화를 얘기해야 되니까 보여줘야겠다. 볼로냐 이런 좀 낙서 엄청 많습니다. 볼로냐는요, 오래된 도시예요. 2000년 된 도시예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 있어요. 뭐예요? 볼로냐 대학. 볼로냐 대학이 1000년 됐습니다. 움베르토 에코가 있는 데고, 네. 움베르토 에코가 아니라, 누구나 까먹었네. 그, 소설 쓰신 분 있는데, 장미의 이름인가? 네. 그거 쓰신 분이 볼로냐 대학에 지금도 있습니다. 원로 교수로. 지붕이 붉은 도시. 다 뻘겋죠? 예. 다 뻘개요, 진짜. 이건 이제 볼로냐의 탑이에요. 이게 이제 황제랑 자기네 그 교황, 이런 거 상징하는 탑들인데요. 볼로냐 옛날 시청에 가면은 이렇게 무솔리니 파시즘에 저항하다 처형된 사람 이 사진 1000명이 있습니다. 이 볼로냐는 파시즘과 투쟁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파시즘이 했던 1920년대 무솔리니 시기 20년대부터 1944년 무솔리니 죽고 45년 나치가 들어오고 20년에서 25년 동안 무려 10,000명이 죽습니다. 민주화운동을 합니다. 한국 광주의 민주화운동 돌아가시는 숫자로는 상당합니다. 엄청난 사람이 볼로냐에서 희생됩니다.
곳곳에 빨치산 싸움, 레지스탄스 싸움으로 죽은 사람들이 희생자 표석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도 거리에 가면은 레닌 거리라고 붙어 있어요. 그람시 거리 붙어 있고. 막상 소련에 산다 그런 거리를 철수했는데 볼로냐에는 남아 있습니다. 볼로냐 지금은 이제 당명이 민주당이에요. 옛날에 공동당이죠. 민주당 후보가 타고 다니는 차에 2인승 600cc. 볼로냐 시장 후보. 네. 이 시장 후보는 제가 사진을 못 넣었는데 바빠서 시장 후보는 전화 교환수 출신이에요. 70년 교환수로 했다가 노동도 하고 그 다음에 진보정당 들어가가지고 쭉 볼로냐 시장 후보까지 됐어요. 그러니까 북구유럽이나 이런 데서 노동자들도 정치적인 리더가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는 거죠. 한국처럼 진보정당으로 서울대 출신, 보수당 서울대 출신 다르죠. 고등학교 나온 전화교환수가 볼로냐 시장 후보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기 감동받았어요. 너무나 이 사람 키가 이만해요. 참 목이 하나 더 나와요. 이 볼로냐역의 역사에 보면은요, 볼로냐역 역사입니다. 이 시계가 있습니다. 10시 25분을 가르치고 있어요. 안 돌아가요. 뭐냐면은 1980년에 우익이 볼로냐역을 테러해요.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그때 멈춘 시계예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테러의 문제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볼로냐의 분위기고요. 2012년에 다시 갔을 때 정부 교육 재정의 정부의 교육재정 축소 반대 시위하는 모습들이죠.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 협동조합 문화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건데 이쪽 사례에 대해서 잠깐 몇 가지 얘기할 거예요. 이번엔 스테반 자만이라고 협동조합계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입니다. 경제학 교수예요. 이분이 뭐 나는 좋으니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는 책도 나와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협동조합으로 기업하라는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1시간 딱 인터뷰했어요. 이때 인터뷰한 사람은 정태인 원장님이었어요. 물론 오마이뉴스 기자투라고 정태인 원장님과 저랑 우리 경영대표 5시서 갔는데 1시간 동안 이제 영어로 인터뷰했죠. 정태인 원장님이. 딱 1시간 지나니까 그만하세요. 가자 그래요. 1시간 지나니까. 칼 같아요. 나 바쁘다. 냉정합니다. 더 이상 하지 마라. 근데 깜짝 놀랐어요. 다음 시간은 누구랑 만나기로 됐냐. 근데 만나면 미안이 교수라고 이제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하고 만나기로 됐잖아. 너무 일찍 끝나고 1시간만 딱 끝나고 30분이 비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내 방에서 기다려라. 내 방에서. 태어나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자기 방을 비워주면서 옆에서 기다렸다가 가라. 나는 간다. 다른 약속. 시간은 칼입니다. 근데 자기 방은 세상에 처음 본 동양인, 백인들은 동양인 좀 맞춰보잖아요. 미개한 동양인한데 바로 그 영수를 열어주면서 있다. 저는 그게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대한민국 어느 교수가 처음 보는 이방인에게 문을 열어주면서 차 한잔 하면 알아서 이따 가라. 나는 간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지만 한 명도 없어요. 진보금 없어. 제가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언젠가는 한번 책으로 써야겠다. 저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는 것만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가 물어봤어요. 볼로냐적이 왜 협동조합이 발달했냐? 오랜 전통이고 문화돼요. 시민사회 전통, 그 중에 특히 평등성이 강하게 작용했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퍼트남이라는 교수가 쓴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라는 책이 2000년에 한국에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책을 보시면은 사회적 자본은 많아요. 한국에도 많아요. 한국의 영남 사회적 자본, 호남 사회적 자본은 많아요.
있는데 사회적 자본 내용이 뭐냐고 묻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피아도 사회적 자본이 있어요. 그 책 보면 왜 에밀리아 로마냐주 볼로냐거든요. 이쪽에 시민사회 전통이라는 게 어떻게 있는가? 이것이 어떻게 시민사회 작동하고 사회적 자본을 작용해서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발달을 했습니다. 마피아의 고향 시칠리아는요, 인간들의 관계 더 끈끈합니다. 배신은 중국으로 갔기 때문에. 별연전, 학연, 종교적인 관계, 이런 걸로 짜여진 사회적 자본 속에서는요, 합동조합 안 됩니다. 되긴 돼요. 농협하고 금융협동조합, 소비활동조합, 노동협동조합. 그래서 한국의 사람들이 이제 깊이 있게 보지, 이런저런 책들 보지 않고 그냥 보다 보면은 종교가 카톨릭이면 협동조합에 기한다는지 뭐 그런 소리를 해요. 일부는 맞아요. 초기 협동조합 할 때 종교들이 기여해요. 그러나 협동조합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본격적으로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같이 성장시킬 때는 걸림돌이 됩니다. 신부님하고 스님하고 목사님하고 민주주의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정의사회 구현 신부님하고도 안 됩니다. 민중불교 스님하고도 민주주의는 안 돼요. 더 이상 깊이 있게 못 봐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다릅니다. 시민사회 전통, 평등성이라는 거예요. 평등성. 목사님하고 아무리 민주운동하는 목사님이라도 교회에서 평신도들하고 평등 못합니다. 목사님 한 명 한마디는 평신도 100명도 안 돼요. 왜? 그분들은 종교적인 특성이 있어요. 헷갈리면 안 돼요. 시민사회 전통은 평등성이 아닙니다. 특히 평등성은 자기는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했더니 여름방학 때 한 달씩 와서 살아가라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이번에 캐나다를 갔었는데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이제 사람들이, 그 주의 사람들이,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지금 볼리나의 대학에 가지고 한 달씩 협동조합 배우고 문화를 살고 있어요. 저는 자만이면서 지나가는 말이겠지 했어요. 이번에 브리티시 컬럼비아에 협동조합 연합회 가니까는 그곳에 매년 여름에 볼리나 대학에 가가지고 연수를 한 달씩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젊은이들이 자본기업보다 협동조합을 선언하는 이유가 뭐냐? 본론에서 한마디로 왜 자본의 노예가 되려고 그러냐? 젊은 사람들은 협동조합하면 자유롭게 살면서 자유하고 싶으면 하는 사람인데 왜 자본의 노예가 되려고 그러지? 어떤 문화적 침략이죠. 자본기업에서 들어가는 순간 월급의 노예가 되죠. 네. 그러니까 노동자 협동조합 할 때는 다르죠. 물론 9시, 8시간 근무 출퇴근 있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왜 하느냐는 달라요. 어떤 목적으로 왜 하느냐는 달라요. 이런 게 이제 자만의 교수랑 만났을 때 문화적 충격이었어요. 영국이에요. 영국. 매장에서 자원활동하는 조합원인데 영국은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대처가 들어오면서 지역사회가 파괴돼요. 신자유주의 시작이 되죠. 신자유주의 시작이 되면서 인구가 적은 지역에는 정부 기관도 다 철수해요. 병원, 학교, 우편취급소, 심지어 그 자본기업에서는 식료품들도 점차 줄어들고 축소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플리머스라는 남부, 플리머스가 어떤 곳이냐면은 메이플라워가 출발한대요. 영국의 남쪽에. 거기에 한 농촌 마을이에요. 세인트 정원이라는 농촌 마을인데 여기도 뭐 우체국도 사라지고 자본이 돈 안 된다고 슈퍼마켓 철수했어요. 그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촌에 계신 분 촌에 전방이 사라진다고 해야 안 해요? 안 물어가면 모르겠죠? 전방이 사라져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돼요? 리아카가 아니라 용달차의 현대판 박물장소
현대판 박물장소가 농단차에 막 물건 이것저것 싣고 자파 싣고 다니는 게 있고 아니면 차 하는 사람은 20km, 30km 나와요. 그게 뭐예요? 라이프라인이 끊어지는 거예요. 라이프라인. 전기, 가스, 수도 이런 것도 전환된다고 줄이고 민영화시키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하고 주민들을 모여서 커뮤니티 샵을 해요. 커뮤니티 샵. 요거는 한 15평밖에 안 돼요. 15평밖에 안 되는데 이 그래프가 옆에 있어요. 그래프가 있어서 물론 이게 뭡니까? 물어봤어요. 설명해 해주라고. 요게 손익분기점이에요. 이게 손익분기점. 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자원활동을 해요. 15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원을 한 명밖에 줄 수 없어요. 한 명밖에 줄 수 없어요. 나머지 시간은 조합원이 돌아가는 자원활동이에요. 자원활동인데 손익분기점이야. 이때는 손익분기점을 넘었어. 이때는 손익분기점을 못 넘었어.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손익분기점을 넘었을 때는 자원활동한 팔공비를 줘요. 손익분기점이 안 넘었을 때는 활동비를 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손 다 들어보세요. 줘야 된다. 손익분기점은 못 넘었지만 활동비 줘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예, 내리시고 주지 말아야 된다. 답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저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기 위한 확실한 것 같죠? 저것이 한다.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넌 모르니까 잘 줄 수 있거든요. 임노동을 할 때에는 내가 그냥 월급쟁이 때 임노동일 때에는 손익분기점과 관계없이 줘요. 노동법에 의해 줘야 돼요. 그러나 누구라 그랬어요? 조합원. 조합원은 누구예요? 이 매장의 주인이에요. 주인인데 적자 보는데 손익분기점 넘었는데 못 넘었는데 활동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샵 곧 문 닫습니다. 상식이 달라요. 문화가. 이분들은 당연히 70 먹은 할머니가 당연히 손익분기점 못 넘는 거 쓰면 안 받아야지. 그것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손익분기점을 못 넘었을 때에도 활동비 받는다. 이 그래프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맨날 주면 되지. 그쵸? 손익분기점을 안 넘었는데도 활동비를 주면은 이때 일이 많을까요? 이때 일이 많을까요? 당연히 손익분기점 넘었을 때는 일이 많죠? 객단가가 많든지, 객단가가 뭔지 알아요? 1인당 사가는 금액이 많든지, 사가는 금액이 같더라도 조합원 손님이 많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일이 더 많죠? 응? 일이 많을 때나 적을 때나 다 똑같이 주면 누가 그 일이 많을 때 일을 하겠어? 누가 일을 많도록 적극적으로 일을 하겠어? 여러분이 협동조합 배워간다는 그런 거예요. 내가 협동조합에 한다는 거는요, 그날 공시면 그냥 그날 적자 보면은 굽는 거야. 자기가 일 못해가지고 손익분기점 못 넘었잖아. 그렇죠?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조합원이 된다는 거하고 임노동 된다는 거 그렇지 않냐,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이 교묘하게 조합원으로의 장점, 배당받고 싶고, 임노동자의 장점, 항상 월급 받고 싶고, 두 가지만 채택하고 싶어요. 협동조합 그렇게 해서 다 망해요. 그 다음, 몬드라곤 에로스키 생각. 몬드라곤이라고 들어보신 분? 몬드라곤이라고 들어보신 분? 예, 이분은 상설적으로 또 공부를 하시는 분인가 봐요. 예, 몬드라곤 협동조합. 스페인이 이제 협동조합을 전반적으로 못하는 나라예요. 유럽에서는. 남부 유럽 네 나라가 신자유주의 제일 많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다는 거 알죠? 그 네 나라는 뭐라고 불러요? 공부 별로 안 하는데 피그라고 해요. 피그. 포르투갈의 P, 이탈리아의 I, 그리스 G, 스페인의 S, 피그. 탐욕한 돼지들. 유럽 중에서도 남부 유럽 네 나라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다 이탈리아하고 스페인하고 들어있어요. 그 나라는 나라 전체 협동조합이 잘 되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몬드라곤이라고 바스크 지역이 잘 되는 거예요. 거기는 노동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소비자들은 생협이라고 했죠? 농업협동조합, 대학교 협동조합, 은행도 협동조합, 모든 협동조합 종류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다 몬드라곤 계열의 생협 매장에서 파고를 하는 자기네 세탁기를 팔아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손님이라면, 아니 여러분들이 매장을, 에로스키나 생협 매장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우리 몬드라곤 노동자들이 만든 파고르 제품만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LG 것도 팔고 삼성 것도 팔고 보시 것도 다 팔아야 되나요? 생협 조합원들한테 물으면 대체로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우리가 남이가 우리 것만 팔아야 된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것만 팔아야 된다. 역시 네. 초원복국집도 여기 생기잖아. 우리가 남이가 우리 것만. 초원복국집 여기 생긴 거예요. 그 초원복국집 사건 알아요? 네. 그 사건 일으키다는 지금 비서실장 아니야? 응? 김모 명예훼손 유명하기 때문에 김모 비서실장이 초원복국집에서 먹으면서 우리가 남이가. 그건 실장이야. 그런 인간을 또 백실장으로 갖다 놨으면 얼마나 또 국가보다 한심해요. 세계적인 망신이지. 그런 것도 유튜브에 내보내야 돼요. 아니다. 파고를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계 팔아야 된다. 네. 우리 것만 팔았다가 다 나갑니다. 한국의 생협하고 한살림은 세계에서 특이한 협동조합. 우리 것만 팔아요. 그건 이제 식량 자금률이 너무나 낮은, 엄격히 말하면 곡물 자금률이죠. 곡물 자금률이랑 식량 자금률하고 또 달라요. 응? 곡물 자금률이 엄청 낮은 이러한 이제 현상을 반영해서 우리나라 곡물 자금 23%밖에 안 돼요. 그건 예외적인 거지. 합동조합, 여러분들이 소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한 매장은 이거밖에 없어. 에로스킨 매장은 이 파고로밖에 안 팔아. 그 옆에 까르푸나 월마트 가면은 보시, LG, 삼성, 파고로 다 있어. 여러분 소비자는 어디 매장 갈 거예요? 응? 우리 것만 파는 데 가요? 다양하게 있게 하죠? 그렇게 생각해야 돼. 협동조합 하면서 상식을 잃어버리면 망해요. 협동조합간의 협동이라는 것을 일점 얘기해가지고 협동조합간의 협동해야 돼요. 그거는 시너지 일어나도록 해야지, 망하자고 협동조합간의 협동하면 다 망해요, 진짜. 그게 한국 사회에서 안 돼 있는 문화들. 호혜와 시혜를 막 섞어놔가지고, 말은 호혜인데 내용이 시혜야. 막 우겨요. 호혜란 말을 왜곡해. 이런 거에서는 저는 박 변호사님하고 공동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해요. 박 변호사님은 공동체 조기뭉시라 얘기했는데 저는 공동체 자체는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세를 이명박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선거공약하던 박세일 교수, 공동체적 자유주의를 주창하고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그런 것들이 나와 안 와. 근데 어떻게 돼요? 새누리당은 농촌 공동체를 해체한 조직이에요. 맞죠? 조국 근대화 속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신분사회, 근대적인 의미의 신분사회가 형식적으로는 1894년에 무너졌지만 내용적으로는 무너진 지 얼마 안 돼요. 결정타를 내린 건 조국 근대화론자들이에요. 농촌 공동체를 한국 해체한 사람. 그 사람 누구예요? 지금의 새누리당 주류예요. 근데 지들이 공동체를 회복하겠대요. 우리나라의 진보정당의 통진당 계열은 새누리당에 의해서 해체된 공동체의 피해자들, 당당수가 농민들 같은데, 응? 근데 그들도 공동체를 회복한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올려. 새누리당, 통진당을 맞춰놓고 서로 공동체 회복하자는데 한쪽은 공동체를 해체한 사람들이고 한쪽은 해체 당한 사람들이에요. 니들이 한번 맞짱 떠봐. 도대체 회복하자는 공동체가 뭐고 지키려는 공동체가 뭐냐 도대체. 내용이. 박세일 교수는 명확해요. 공동체적 자유주의. 공동체는 엄청나게 넓은 말입니다. 거기 어떤 신분이 세습되는 공동체도 있고 가부장적인 공동체도 있고 다양한 공동체도 있어요. 구체화시킬 때는 어떤 공동체를 들어갈까요? 협동조합은 여러 공동체 중에 일부예요. 또 어떤 협동조합 공동 전혀 같은 말은 아니에요. 협동조합을 하면서 공동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어요. 협동조합은 그래서
독일 문화권에서는 게노젠샤프트라고 얘기합니다. 테니스가 사회를 분리할 때 어떻게 해? 게마인샤프트, 게젤샤프트. 게마인샤프트 1차 공동사회, 공동체사회, 게젤샤프트 2차 이익사회. 근데 협동조합은 둘 다 아니에요. 게노젠샤프트라고. 한국에서 이 말을 이해하려면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래요. 한국 주식회사는 상법상 회사야. 그렇죠? 상법상 회사는 이윤축으로 하는 주식회사 합자자 한 명의 회사, 미완회사. 그렇죠? 민법상 회사는 뭐예요? 밖에는 법정공원에다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고 있어요. 민법상 회사. 민법상의 법인들이에요. 다단법인, 재단법인. 협동조합은 둘 사이에 있는. 그래서 영국에서도 어소시에이션으로 불러야 되나, 엔터프라이즈로 불러야 되나, 길드로 불러야 되나, 수많은 논쟁에서 결국 나온 거는 새로운 용어를 만든 거예요. 코오퍼레이티브. 그 옛날에는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불렀어요. 협동조합. 또 어떨 때는 길드라고 하기도 했어요. 다 아니다. 이거는 근현대에서 과거 역사와 다른 새로운 조직이다. 어소시에이션도 아니고, 엔터프라이즈도 아니고, 길드도 아닌 코오퍼레이티브. 이거를 알려면 한국 사회가 엄청 오래 걸려요.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말을 한국 사회는 깊이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제가 YMCA 출신인데, YMCA 영맹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인데, 영맹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이 어소시에이션을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의 어소시에이션에 관한 책과 자료가 없어요. 이 어소시에이션은 유럽의 100년에서 200년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엄청 달라요. 한국에 재해석하려면 달라요. 협동조합. 그래요. 같은 몬드라곤 협동조합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세계 소비자 또는 유통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제조업에다 특혜를 주지 않습니다. 한국 쪽에서 절대 이해하기 힘든 발상들이에요. 한국에는 그래요. 아이코생협 매장에 아이코생협 계열의 제품 외에 다른 거 갖다 놨다? 이 아이코생협의 자회사한테 뭐라고? 삐집니다. 한국이 생협이 그런 일이 삐지, 그것 때문에 삐지는 일이 일상이고 다반사예요. 성공하기 쉬운 문화적 전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OEM 방식으로 저가 세탁기를 따로 합니다. 사실 유럽에서 보쉬가 제일 비싸요. 월풀은 유럽, 미국 거지만 보쉬가 제일 비싸요. 이거는 중가도 돼요. 파거로는 고가는 아니에요. 이것보다 싼 거예요. 몬드라곤을 만드는 건. 근데 이건 제일 싸요. 앵론이라는 건. 근데 이걸 아예 에로스키에서 OEM 방식으로 아예 따로 주는 거 합니다. 그래서 최고급, 중급, 저급, 최저가 골고루 다 갖추고 있습니다. 자기네 계열의 생산자들이 생산한 것만 갖추지 않고 유통을 찾아오는 소비자들에게 최대한 서비스 배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에로스키 협동조합하고 노동자 협동조합하고는 상품의 판매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의 협동을 합니다. 근데 한국 사회는 그렇게 이해 못해요. 자기의 독점적인 권한과 독점적인 특혜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둘이 친하면, 둘이 같은 계열이면, 둘이 연고주의면, 둘이 관계가 있으면. 한국은 관계는 좀 알고는 관계 되게 싫어합니다. 다른 영역하고 달라요. 관계는 시스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합니다. 시스템으로만은 또 안 돼요. 그러나 관계가 더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때 거의 운동주의에 빠져서 합니다. 이런 문화도 있고요. 그 다음 조합원 가입 조건과 규율 제가 말씀 잠깐 해드릴게요. 리유니트라는 와인 회사예요. 이 리유니트라는 와인 회사는 포도 생산국민하고 포도 양조장, 와인 주인도 뭐 양장 주인이지 뭐, 그죠? 두 그룹이 합쳐서 만든 와인 회사예요. 이 사람들은 조합원이 될 때 자기네들의 그 처음에 출자 검식에서 1000만 원씩 냈어요. 냈는데
자기들 공동 출하할 때마다 공동 출하가 많으면 많을수록 출하 장려금 몇 %를 출하량에 따라 비례 또 내요. 그렇게 놨다 나중에 장기적으로 포도를 간다든지 이 시설을 갈 때 교체합니다. 그리고 오래된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요? 출자금과 적립금이 많죠. 근데 우리는 다 5년 했는데 카메라 이걸 찍으신 분이 올해 가입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출자금만 받을까요? 아니면은 그동안 5년 동안 우리가 했던 켜케이 쌓였던 거 다 내고 들어와야 될까요? 다 내고 들어와야 그렇죠? 뭐 훌륭한 케이스예요. 한국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농민조직에서 대부분 그냥 출자금만 내지. 이 속되면 날짜가 없어요. 무임승차 허용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국 사회처럼 무임승차를 장려하는 문화로서는 협동조합 안 돼요. 협동조합을 가장 존먹는 것 중에 하나는 무임승차예요. 코메타라는 데 갔어요. 감자와 양파를 출하하는 데인데 1968년부터 했어요. 이 조직. 조합원이 지금 한 80명가가 조합원인데 조합원이 처음에 자기네 이 코메타라는 농업협동조합하고 계약하잖아요. 나는 올해 얼마나 생산하니까 얼마 내겠다. 그렇죠? 근데 협동조합 보통 계약이 조기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가격 변동에 고해를 적게 받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날씨가 안 좋아져서 시장 가격이 확 좋아졌어. 시장 가격이 좋아졌다고 이 농민 중에 한 사람이 자기랑 초기에 조합하고 거래한 거에서 일부 10%를 빼가지고 일반 시장에 출하했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럴 수도 있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알코바하고 거래하는 생산자들도 비슷합니다. 알코바하고 거래 속에서 가격 안정적으로 받고 나머지 알코바에 낸 것보다 더 싸게 팔아서 돈 챙기고 저희 그런 생산자 저희가 알게 되면 바로 제명입니다. 협동조합의 규율이 징계라는 규율이 안 쓰면요 다 무임승차합니다. 주인의식 안 생겨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자기 조합하고 거래하는 것을 일부 내지 않고 다른 데다 바로 제명입니다. 신뢰를 깨는 문제죠. 신뢰를. 협동조합의 신뢰 깨지면 끝납니다. 규율이 안 쓰면 협동조합 될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한국 사회에 지금 여러분들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닐 때까지 직장 다니면서도 군대에서 배운 게 뭐예요? 배신이 미덕이다. 배신. 배신해야지 진급하고 배신해야지 학교에서 고등학교 수업에서도 친구들하고 연습장 자기 메모장 보여주지 않고 해야지 차라리 1등하고 군대에서는 다 그렇게 배웁니다. 배신해야지 돈 번다는 확신이 있는 사회에서는요 협동조합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 협동조합 바닥에서도 다시 쌓지 않으면요 한국 사회 뭐 전통 문화가 어떻게 귀신 수사할까 하는 생각. 옛날에 좋았을 수 있어요. 근현대 사회 자본주의 하면서 50년 동안요 싹 무너졌어요. 배신하지 않으면은 학생 운동할 때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대학생 때 대학생 부모하고 대학생하고 부모하고 대화해봐요. 말로는 부모가 다져요. 자기 아들이 정의롭게 살겠다는 건 맞는데 근데 맨 마지막에 뭐래요? 그래 너만 하지 마. 그 사회 다 맞는 거예요. 너만 빠져가. 뭐예요? 너 배신해라. 학교 선생님, 부모건 정의로운 게 맞아. 네가 말한 게 그래 너 거기서 배신해. 그게 한국 사회 지금 심각한 문화예요. 이건 제가 시간 있으면 나중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미그로생협하고 스위스에는 미그로생협하고 코업 스위스 여기 조합은 250만 명, 200만 명.
조합, 스위스 인구 750만 명 중에 어른 중에 7, 80%가 조합원이에요. 250만 명, 200만 명. 건물 사이로 여기는 미그로, 여기는 코앞 스위스. 붙어서 자기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어렵잖아요. 협동과 경쟁이 반대말로 어렵잖아요. 한국 사회에 자본주의 치열한 배신이 미덕인 사회에서 그것과 대비되는 말로 협동을 쓰기 때문에 한편들이에요. 그러나 협동과 경쟁은 본질적으로 반대말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본기업과 협동조합이 경쟁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나나요? 협동조합과 특히 소비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둘이 경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카르텔 형성합니다. 소비자협동조합, 아까 박변 선생님이 소비자협동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얘기했죠. 중요해요. 거기에 중심은 다수의 소비자가 있을 때 중요합니다. 직원들의 이권 지키고 거기에 각 소비자협동조합의 임원들의 명예와 금전적 이익을 지키는 때는 심각해집니다. 이미 100년 전에 유럽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들이 100년 전에 이미 경쟁해야 된다고 끝냅니다. 그래야지 소비자협동조합의 핵심인 소비자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너무 깊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고 넘어갔고, 이런 사회 속에서 협동조합이 잘 되는 사회와 문화 속에서 제가 몇 가지, 4-5가지 사례를 줬어요. 한국 사회에 들어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소비자협동조합 관련된 겁니다. 경남 산청에서 메뚜기쌀 농약 사건이 나옵니다. 산청에 사는 경상대학교 대학생이 우리 동네에 맨날 농약에서 아침마다 농약 냄새가 폴폴 나는데 무슨 놈의 산청 메뚜기쌀에 농약 안 쓴다고 난리냐. 게시판에 글을 올립니다. 진주사회가 빨갛게 됩니다. 산청 메뚜기쌀 들어봤죠? 네. 해마다 쇼를 합니다. 메뚜기 잡는 뭐 행사하고 이 친구가 쇼 그만 받으라. (2004년에) 다시 발생합니다. 모호협동조합과 같이 이런 이때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때 본질적으로 문제를 발본색원해가지고 왜 친환경 영업에 농약을 치냐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언론 잠재우기로 끝납니다. (2003년에) 원주에는 작곡, 저희랑 거래한 작곡을 설립합니다. 양파업도 설립합니다. (2004년엔) 드디어 더불어식품이라는 데에서 중국산을 섭습니다. 이 사건 때 아이콥 생협이 가차없이 날렸습니다. 아이콥 생협이 날리면서 날리지 않은 다른 생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요구, 생산자로부터, 시민사회로부터, 당사자로부터, 다른 생협으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생협적이지 않대. 제가 그런 논쟁을 벌입니다. 저랑. 생협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협동조합의 정의가치 원칙은 있어도 세상에 생협의 정의가치 원칙은 없다. 생협의 정의가치 원칙이 있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의 정의가치 원칙을 위배하면 되겠냐? 당연히 안 되죠. 협동조합의 정의가치 원칙의 핵심은 민주주의와 정직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생산자와 나머지 지금 한국에 아이컵 빼놓고 나머지 다른 데 이거 지금 이름 바꿔서 다른 걸로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거기랑 다시 거래합니다.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비난해요. 그래서 그때 논쟁이 있지. 공동체 가치가 뭐고 생협 가치가 뭐냐 도대체. 공동체적이지 않다, 생협적이지 않다. 저랑 논쟁을 합니다. 숫골 요구르트라는 데는 요새 망했으니까 뭐 얘기해도 돼요. 생협을 통해 잘 컸어요. 컸는데 대형 매장에서 좀 더 가격을 높게 해주게 되니까 바로 글로 갑니다. 아까 얘기한 키워드 뭐야? 배신. 돈 벌러 갑니다. 배신하고 가서 또 그 대형 매장은 대형 유통자분한테 배신당하죠.
한국사람이었습니다. 올해 KBS 파노라마에 대해서 항의했어요. KBS 파노라마가 한국의 친환경 농업 문제에 있다라고 문제한 거예요. 거기에 나온 반응은 농민자, 소비자단체들은 취재자체를 거부합니다. 물론 이 KBS 파노라마가 잘 만든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PD가 아직 깊이 있게 이해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투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농약을 쳤느냐 안 쳤느냐, 농약 검사를 제대로 하나 하느냐, 이게 이 문제 제기하는 건데 취재자체를 거부하는 당사자예요. 심각해요. 결국 전남 신안군 흑산농협은 파산해요. 전남 흑산농협은 여기가 인구가 신안군이면 김대중 대통령의 고향이죠. 예? 흑산농협이 인구가 4,500명 정도 되는 동네인데 농협 직원도 친인척, 동네 선후배, 대출에 가는 사람 조합원도 친인척, 선후배, 부실배출, 온정지, 부실배출 이런 게 또 농민들은 빌려간 이자랑 원금과 보면은 바보자라는 식으로 형성됩니다. 뭐를 하려도. 또 조합장은 한번 될 때마다 내가 조합장이 되면은 어떤 걸 하겠다. 공약은 잔뜩 합니다. 그 잔뜩 하는 공약 중에 부실배출 포함되어 있어요. 아까 이제 박 교수님 얘기했잖아요. 민주주의도 이제는 성장관에 성숙해야 되는데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수구의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나오죠. 단순한 민주주의 할 때 우리는 어떤 논리를 범해요? 미국 국민이, 민주주의 국가 미국이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쳐들어가자라고 70~80% 승인합니다. 그렇죠? 쳐들어가서 대량 살상 무기가 없어. 그럼 부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처단해야죠. 수만 명의 민간인을 죽였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민주주의는 후진 민주주의예요. 수준이 낮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선거 공약으로 나오는 게 공약이 남발되면서 합동조합에 대한 장래를 생각하지 않고 부실배출 웬만한 거 다 해주겠다. 그 공약이다. 부실배출도 온정주의 돼가지고 흑산농협은 2006년에 파산합니다. 한국의 신협 새마을고 둘 다 활동조합인데 부정과 비리가 끊이지 않아요. 국정조사 보고 나오면 국정감사 나오면 거의 이런 지적들이 나와요. 그 법과 제도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주로 문화 문제 중심으로 얘기해요. 법과 제도는 다음 문제예요. 법과 제도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까지 질문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외로워요. 이해하고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혼자 떠드는 건 아닌가? 좀 어렵나요? 아닙니다. 어렵진 않죠? 네. 예. 제가 원래 어렵게 말을 못해요. 자, 그 한국사에 이제 그러면은 요건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2010년에 대기업들이 치킨과 피자 사업에 참여하면서 소비자의 값싸게 공급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치킨에 참여한 데가 어디죠? 여러분들이 유통업을 적응을 하지 않는 게 이해해요. 치킨은 롯데가 들어오고 피자는 이마트가 들어오죠. 네, 피자는 근데 이마트에 들어온 피자 사장이 누구예요? 이마트 정미선 부회장의 지역입니다. 치킨이 다 처먹으려고 한 거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값싸게 공급하겠다. 값싸게 공급, 소비자들에게 값싸게 상태가 지는 권리를 주기 위해 했다고 해요. 2달 만에 거짓말로 대통령. 값싸게 공급하려고 한 게 아니죠. 지 여동생한테 독점적 권한을 주려고 한 거죠. 정작 고해 가을에 김장 배추값이 15,000원 됩니다. 3,000원, 2,000원 하던 배추가 5배, 6배 큽니다. 지가 말한 대로 싸게 공급하려고 했으면 배추값 때 이렇게 폭리를 취하면 안 되지. 그렇죠?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알육생에서 2,000원 받습니다.
산지 반대로 2011년 봄 되면은 농민들이 이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올해도 또 배추가 비싸겠지. 수박도 뽑아먹으니까 배추 씹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농산물의 특성상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과일 생산하면 가격이 폭락해요. 조금만 더 적게 생산하면 폭등해요. 가격 탄력성이 없어요. 농산물이. 2011년 봄에는 산지에서 배추값을 300원밖에 안 합니다. 뽑는데 500원 인건비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안 뽑고 가나버려요. 300원 주는 데가 농협이 300원 줍니다.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어야 하는 농협이 자기 농민들 등쳐먹습니다. 아이콜에서는 1,000원 줍니다. 2008년 우리밀 사업 대기업들이 참여하지만 수익성이 악화되면 바로 축소 포기합니다. 그런데 협동조 아이콜에서는 우리밀 수익성을 아예 포기하고 30%가 할인해줘요. 이게 뭐예요?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 앞에 얘기한 수익성 이런 데랑 같죠. 이게 배추가 가격 변동 추이예요. 요 파란 게 일반 시장의 일반 배추예요. 요 빨간색이 일반 시장의 친환경 배추예요. 막 들쑥날쑥하죠? 제일 쌀 때는 1,500원, 비싸면 이렇게 올라가요. 요건 이제 배추값 제일 비쌀 때는 좀 피해서 한 거예요. 그래도 일단 7배 차이 나죠. 그렇죠? 이렇게 생협 배추는 어떻게 돼요? 1,500원에서 2,500원. 우준하죠. 이렇게 폭락값을 할 때 누가 돈 벌까요? 돈 많은 게 됩니다. 돈 많은 게. 섰다 해봤어요? 섰다? 네. 섰다나 섰다 해봤어요? 네. 알죠? 그럼 누가 샀다요 결국엔? 돈 많은 놀이다. 돈 많은 샀다. 계속 배팅하고. 계속 배팅해요. 똑같아요. 투기자본 성격이 강해지면 강해졌어요. 오히려 투기성을 노리죠. 자본은 투기성을 노려요. 매점매석 했다가 풀고. 배춧가루로 봐도 그렇고 물값도 협동조합하고 협동조합은 몇 배가 뛰죠. 단지 비정규직 문제 49% 정도가 우리나라 비정규직이에요. 올해 시급이 5,210원. 내년이 5,500 얼마요? 2015년 시급 아시는 분? 사회 문제들 관심이 없는데 88번 넘으면 여러분들의 문제예요. 내년도 시급이 얼마예요? 알바 안 해도 다 어마어마하게 학비 다 되고 6억 달에 집안에 대한 대납을 대상으로 하니까 반응이 없나? 나는 협동조합 안 할 건데. 내년 시급 5,560원입니다. 올해 시급 5,210원. 5,210원 해봤자 한 달 하면 10만, 100만 원. 그러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대형 매장에 10년 된 사람들이 100만 원 받는 이런 사회에서 아이컵에서는 모두 그것도 비정규직으로 아이컵은 전 정규직으로 합니다. 2,500명. 매장 아르바이트고 먹어 최소한 시급 2,500원이에요. 내년에 700원. 매장 아르바이트 포함해서. 요새는 아이컵 생기면 매장 알바 박이 터져요. 요새 알바 다 안 하죠 지금. 여기 보니까 때깔이 좋은 거 같죠? 우리 애가 대학생인데 우리 애한테 이번에 여름에 알바를 시켰어요. 야간 알바.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한 달 했는데 한마디로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그걸 고생해놔요. 경제에 대한 생각도 있고 관념도 갖고 고생해봐야지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는지 알겠어요. 봐봐요. 지금 생각은 재밌죠? 농민 생산자들한테도 잘해주고 소비자들한테도 가격 좋고 직원도 이렇게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대단히 쉽죠.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다른 친환경 농산물을 하는 다른 유통자본하고 싸워야 돼요. 다른 유통자본은 어때요? 우리가 이만큼 줘, 지금 요만큼 줘. 비정규직, 얘네도 저기도 비정규직 써. 농민들, 우리가 생산 소비자들에게 안정된 가격을 줄 때 폭리 유치해서 이윤율 높아. 그쵸? 이 3자는, 이 소비자, 생산자, 직원은요, 이익을 놔두고 대립적 무슨 관계예요?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하기 전에는요, 여기서 나온 성과를, 사업이나 성과를 소비자가 가져갈 거냐, 생산자가 가져갈 거냐, 직원이 가져갈 거냐.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붙는 게 자본주의적인 방식이에요. 우리도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이런 부분이 지금은 사람들이 그나마 그 서로가 서로를 생산자와 소비자하고 유대관계가 있어가지고 직원들하고 다. 응? 또 직원들은 지금 우리 경영진 세대의 창업주들이거든요. 활동자가 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카리스마도 있고 자기 현실성도 있어. 직원들이 자기 목 달라고 얘기 잘 안 해요. 괜히 일단 잘릴 것 같고. 냉정하게 말해서.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경영진이라는 인간들이 돈을 안 가져가. 자본기업처럼 20배, 30배 CEO가 말단보다 몇십 배 안 가져가. 알콜 최저임금하고 최고임금하고 임금이 5배가 차이 안 나요. 오히려 I급의 경영인 하나 올 사람이 없어. 그 월급, 그 연봉 가지고는 알아. 근데 시간이 지나서 경영진 1세대도 창업도 다 사라졌어. 이 유대관계가 조직 커서 멀어졌어. 그럴 때 이 3자가 과연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겠느냐. 쉬운 얘기 아니에요. I급에는 지금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예요. 그랬을 때 기준은 뭐예요? 지속 가능한 사업. 이미 자본기업은 지속 가능한 사업에서 이미 CEO와 직원들로 인해서 무너졌어요. 2008년 경제위기 때 월마트 때 어때요? 2007년에 사업 잘했다고 일부 CEO들이 1,000억 원씩 스톡 옵션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 회사가 어때요? 다음에 망했다고 파산해요. 앞에 전년대를 받은 CEO는 뭐예요? 사기친 거예요. 분식회계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자본주의가 12단계는 어떻게 무너진다라고 예측한 느비니 뉴스가 새로운 제안을 해요. 월가뿐만 아니라 모든 CEO들을 1년씩 평가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고치는 걸 보고 5년 평가에서 성과를 보여야 됩니다. 5년 평가. 5년까지 꼭 참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면 최소한 3년 이상은 평가해야 됩니다. 성과급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누가 있죠? 자기 1억만 주면 된다고 연봉 대신에 성과급으로 하겠죠. 그 성과급이 분식 회계로 가져가는지 정상적인 회계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 랜덤의 파생 상품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지. 파생 상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스탠다드 푸어하고 무디스하고 평가해야 되는데 그들이 평가 못합니다. 파생 상품 만든 애들이 우리는 별 3개야 3A야 A 2개야 이렇게 한 걸로 합니다. 금융이라든지 평가 시스템이 무너진 게 그대로 드러나요. 2008년에 엘리트들은 사기꾼이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자, 생산자, 직원 다 행복하게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자본기업과 다른 자본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 조직이 다 동의하는 분배 정책이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우리를 살리기 성과운동 이런 것들 넘어갈게요. 나중에 이거 자료를 주면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달라고 해서 다운 받아보세요. 우리 쌀 지키기 운동도 해요. 지금 저희가 클러스터하고 자연드림 타크를 해요. 클러스터는 비슷한 업종 기관이 모여서 그 시너지 효과 모여서 하는 거죠. 괴산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괴산을 시작했는데 괴산에 이제 MB 정권이 사업단지를 지정해놓고 실제로 예산을 다 4대강 쓴다고 예산 배정 못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신에 이 구례 했어요. 구례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괴산에 했을 때 초기에 했던 발효단지, 밀단지, 과일
가공, 채소, 물류센터, 복합 편의점, 쌀, 생활병원, 연구소, 학교, 생태마을, 과학단지, 녹장단지. 처음에 이제 클러스터라는 개념을 냈어요. 클러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업적인 시너지 효과, 서로 근처에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산업 조직이 모이는 클러스예요. 그것보다 조금 큰 개념이 밸리라는 게 있어요. 실리콘밸리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겠다. 사람이 사는 마을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파크로 바꿨어요. 그래서 병원, 학교, 마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괴산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 부지가 전체 190만 평입니다. 190만 평 사놨어요. 물론 이 중에 한 70%는 120만, 130만 평은 국립공원이에요.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저희가 에코투어 하려고. 괴산에는 사는데, 괴산이 지금 그렇게 해서 정권의 이제 비협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사이에 구례 자연파크. 이 동네는 재밌어요. 이 구례에 45,000평, 14개, 처음 14개 필지였어요. 농공단을 만들어놨는데, 한 곳도 자본기업이 분양을 못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한국식 자본기업은요, 전남 구례에 공장 만들면 망한다, 개념입니다. 저희가 해서, 처음엔 저희가 물류센터만 하려고 했었어요. 구례에. 물류센터만 하려고 했더니, 공무원 다음 한 일주일에 만나봤더니, 필지가 하나 더 있는데, 그럼 좋다, 우리. 라면 공장 하고 싶어. 그 다음 주 또 만났더니, 또 술 한잔 했더니, 하나 더 있대. 그럼 우리 막걸리 공장 하자. 한 달 지나고 솔직히 말하는데, 한 것도 분양 못했어요. 만들어 놓고. 공단 만들어 놓고. 농공단지 만들어 놓고. 잘 되는 집안에는 가지나무에 뭐가 걸려요? 수박 걸려요. 지금 가지가 수박보다 비싼가? 아직은 가지보다 수박이 더 비싸죠? 네? 걔네 집안에는 가지나무 수박 걸려요. 지난 정권 때 힘들었는데, 전남 구례에 한 곳도 분양하는데 45,000평에 공단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금방 들어갔어요. 2012년에는 라면 공장, 올해 4, 5, 4일은 전부 가동했어요. 공장뿐만 아니라 극장. 여기는 저희 여기 구례에 와본 사람 없죠? 있나요? 네. 없죠? 네. 박 교수님은 와보셨고, 여기 극장이 70석이 2개 있습니다. 전국에 어느 시설보다 좋은 극장이 있습니다. 공장이라고 안 하고 공방이라고 했어요. 한번 와보세요. 극장이. 시네마에. 건물이 어때요? 이쁘죠? 일부러 예쁘게 했어요. 노동자들이 현대나 대우나 조선소나 자동차나 그런 규모가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공장도 해보면 공장은 그냥 회색빛, 그쵸? 빨리 퇴근하고 싶은 건물. 노동자들이 인간답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건물도 예쁘게 만들고 공장이라고 하지 않고 공방으로 하자. 창의력을 요하는 그런 데를 하자 했어요. 게스트하우스, 기숙사, 생지공장 이렇게.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 질문하려고 하는데 안 했으니까 앞으로 제가 한 20분 정도 시간 더 있죠? 예. 이게 화장실 갔다 오고 중간에 질문할 시간 따오고 이런 것보다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얘기를 해요. 마무리를 한 20분에서 25분 안에 짓게요. 협동조합이 장점만 있지 않습니다. 장점이 있어요. 적정한 가격, 질 좋은 상품, 자본의 이윤배제. 이런 거는 어떤 거 하냐면 우리 라면 같은 걸 예를 들면 쉽게 이해돼요. 아이급이 하는 라면이 국산 우리밀 라면이에요. 우리밀이 수입밀보다 몇 배 비쌀까요? 예? 찍어봐. 틀릴 거 뭐 하나 몇 배야? 10배? 그건 좀 심하고. 3배 비싸요, 3배. 수입밀보다 국산밀이 3배 비싸요. 근데 소비자 가격, 농심의 라면 소비자 가격하고 R급의 소비자 가격 누가 쌀까? 이게 물어보면 돈 하나 뭐예요? R급은 20원 더 싸다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은데 R급이라면 더 싸요. 730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5개
유통에 뭐 할인할 때 2,000원 막.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제 라면 그건 이제 유통에 따라 다른데 최종 소비자 때 자기네가 우리 라면 표준 가격제가 없앤 것도 이제 완전히 이제 장난이잖아요. 장난인데 자기네 회사가 우리 라면은 이제 얼마다라는 게 가이드가 있어요. 그것도 20원 싸야 돼. 그래서 어떨 땐 당연히 동네 유통 대형 매장에서 5개 한 봉에 하나 한 봉에 번들어 해서 파는 거 아니면 할인할 때 이런 건 그때 당연히 그쪽이 싸지. 그러나 평균 소비자 가격, 평균 소비자 가격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아이코스연합이 왜 소비자 협동조합인데 저게 공장을 짓고 막 그러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 다국적 기업에 맞는 일자리보다 훨씬 많아요. 보통 협동조합이 일반 자본기업보다 20에서 30% 일자리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주주들에게 한 배당을 하지 않고 고용에 노력을 합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요. 봐요. 여기 지금 부산에도 자연드림 매장이 한 15개 정도 있을 거예요. 15개까지는 안 되나? 잘 돼요. 부산이. 부산에 잘 된다고. 한남동에 지금 누워 계신 이건희 씨가 부산에 있는 아이쿠베 출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해. 소비자협동조합. 지역 주민들만 할 수 있어요. 소비자협동조합의 생산수단은 지역 주민들이 가질 수 있어요. 그건 사업 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미국에 살더라도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블루 다이아몬드, 블러드 있죠? 피해 다이아몬드 돈 되면은 투자할 수 있죠. 협동조합은 그게 안 되거든요. 노동자협동조합은 거기 노동하는 사람이 투자하는 거고, 소비자협동조합은 그 동네 사는 사람이 투자하는 거고. 그래서 협동조합은 소유자가 지역 주민이고 지역사회로 환원되기 때문에 협동조합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됩니다. 부산 같은 경우 봐봐요. 1995년에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부터 했어요. 2012년 1995년의 인구보다 2012년 인구가 어떻게 돼요? 부산에 30만 이상 줄입니다. 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10% 가까이 낮아져요. 왜 그래요?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부산에 홈플러스, 이마트, 홈협, 롯데마트 엄청 많이 생겼죠? 사상에 가면 세 개의 대기업이 바운드 100m 안에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비자들이 소비한 돈은 4시간 후에 어디가 있어요? 롯데마트는 일본에 가 있고, 이마트는 서울에 가 있고, 홈플러스 돈은 런던에 가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투자자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투자자들한테. 다르죠. 단점이 있어요. 자금 동원이 어려워요. 이건 은행에서 협동조합 출자금을 자기 자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요. 한국의 농협시나 새마을금고도 협동조합에 대해 출자를 안 해서 못했어요. 무임승차 위험이 항상 있어요. 협동조합은. 일반 기업은 금전적 보상으로 성과급으로 바로바로 끝납니다. 너 일 열심히 안 했어? 그럼 성과급으로 가요. 같은 직원들 중에 몇 배 차이로 줘버려요. 협동조합은 그게 안 돼요. 갈등 비용이 발생해요. 이게 재밌는 건데요. 민주주의가 참 보기 좋잖아요. 듣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처럼 미국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멍청한 결정을 하잖아요. 응? 월남전도 통킹만 사건 지들이 일으켜놓고 전쟁을 주도하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1950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많은 전쟁들이 미국이 벌인 전쟁입니다. 이라크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민주주의가 수준이 낮을수록 갈등 비용이 엄청납니다. 심지어
민주주의가 1987년 이후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총장 선거를 어떻게 했어요? 직선제로 했어요. 직선제. 20년이 지난 지금 직선제가 남아있는 대학이 몇 개 있을까요? 총장 선거에서. 부산대학에 직선제 남아있나요? 대학 교수들조차도 밀지 못합니다. 한국 사회 비극의 문제예요. 민주주의자가 붙은 노동단체, 민주자가 붙은 정당일수록 민주주의가 안 된 게 작년에 몇 년 전에 동안 있었던 한국사의 진보 역사의 통렬한 반성이에요. 우리 학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현대사회에서 유럽의 코소보 난민 같은 것들 민주주의 국가가 한다는 데서 그렇게 민정학사를 지지합니다. 민주주의 쉽지 않아요. 그렇고 협동조합에서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성숙되지 않았을 때는 갈등점이 엄청나요. 쉬운 예로 여기가 21명 있다고 칩시다. 지금 21명 있는데 우리가 협동조합이에요. 주식회사를 하면은 21명 여러분들이 100주씩 가지고 있고 제가 5,000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내일 야유회 여러분들은 지리산 가자고 저는 금동산 가자고요. 여러분 금동산 가기 싫잖아요. 지리산 가고 싶잖아요. 주식회사에 나 5,000주 있고 여러분들은 100주씩 있어. 어디로 결정나요? 금동산은 결정납니다. 주식회사에서 결정이 깔끔해요. 21명이 있는 협동조합에서는 11명은 금동산 가자고 그러고 10명은 지리산 가자고. 그게 성숙한 민주주의인 거 맞아요. 20명은 지리산, 1명은 금동산. 이건 좀 뭔가 이북식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사한데 10명인데는 어떻게 생각해요? 한 명만 더 데리고 오면은 엎을 수 있는데 그 꿈에서 못 벗어납니다. 성숙한 민주주의 할 때는 21명에서 10대 11로 결정나서 10명이 깨끗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11명을 결정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올인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본격과 경쟁에서 이길까 말까 해. 그래야지.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명 더 데리고 와서 우리 걸로 엎어야지. 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캐나다의 민협동조합이 한때 잘 됐어요. 2012년에 결국 망했어요. 민주주의로 결정하는데 뭐 하나 결정하는데 10년 걸렸어요. 10년. 시장 환경은 뭘 바로 확 변하는데 결정하는데 10년 걸리는데 그 사업자가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민주주의가 보기는 좋아요. 민주주의가 진짜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장점으로 쓰이려면은 선거에 진 10명이 11명의 결정된 것에 대해서 죽기 살기로 같이 힘을 합쳐서 결정된 것에 대해서 도와줘야지 자본기업과 경쟁에서 이깁니다. 그래야지 살아남아요. 이 시장에 협동조합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협동조합이 망하기를 바라는 수많은 자본기업들이 있어요. 민주주의라는 게 양날의 칼이에요. 정말 좋은 사업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갈등의 수단으로 쓰일 거냐. 로치셀 협동조합 요거는 이제 1760년 최초 협동조합이 생겼어요. 1844년에 창립했어요. 무려 84년 동안 수많은 협동조합들이 사라집니다. 로치셀 협동조합은 처음으로 망하지 않은 협동조합이에요. 망하지 않는 성공 요인, 영국 자본주의가 성숙해있던 거, 그 다음에 수많은 협동조합, 망한 협동조합으로부터 역사가 교훈을 찾았어요. 경영의 원칙을 세우는 데 하겠어요. 그 다음에 사업 외적인 조합원들을 만나 상호 구조도 하고 인재유출을 열심히 합니다. 조합원을 만나서 대화하고 신뢰를 쌓는 데 힘을 써요. 예, 여기다 제가 쓰지 않았지만 또한 중요한 결정을 해요. 사업에 성공했어요. 사업에 성공했을 때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돼요. 가난할 때는 여러분 아버지의 형제들이 다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하고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는 거는 어디서 결정나요?
할아버지 재산이 5억 넘나 안 넘나. 할아버지 재산이 뭐 몇천만 원밖에 없어. 형제끼리 사이 좋습니다. 5억에서 시작했으면 어느 날 갑자기 제사에 막내 작은아버지가 안 와. 그 다음에 큰아버지도 안 오시네. 왜? 재산 싸움 하는 거예요. 100억 넘어가는 집은 어떻게 돼요? 소송하는 거죠. 10억 가지고 소송하면 좀 쪽팔려. 집 형제끼리. 100억 넘어가면 소송합니다. 1000억 넘어가면 어떻게? 죽고 죽여요. 물론 재벌가문 중에서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자는 데가 거예요. 합동조합도 마찬가지. 우리 컨설팅을 해요. 작년 초기 시작할 때 노동자 협동조합인데 초기 시작할 때 막 150만 원 겨우 가지고 그때는 사이 좋아. 협동조합 뭐 좋은 협동조합이라고 막 홍보도 되고 많이 가지고 올해 이제 여름부터 250만 원씩 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돼? 저를 부르기 시작해. I급 생연이나 일반 협동조합 저를 안 부르면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저를 부르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갈등이 시작합니다. 나는 더 열심히 일하고 쟤는 노는 것 같은데 왜 내가 똑같이 받아가야지? 쟤는 기술이 없거든요. 기술은 제가 있거든요. 그런 갈등이거든요. 로스제이도 똑같았어요. 많이 남은 잉여가 생길 때 출자한 자본에 의해서 가져갈 거야. 넌 일 많이 했다고 더 가져갈 거냐. 로스제이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에 결정한 방법은 많이 유용한 사람한테 배당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 반대의 기술은 뭐예요? 지속 가능한 사업. 소비자협동조합 매장 만들었죠? 매장 만들어 놓고 맨날 다른 매장 무슨 자연주의가 가요. 백화점에 친환경농 농산물 코너 가요. 그럼 그 협동조합은 어떻게 돼요? 망하죠?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그게 이제 중요한 결정이에요. 몬드라곤은 협동조합이 약점이 많아요. 몬드라곤에는 이제 신부가 집중적으로 연구하셨는데, 호세 신부님이 자금 모으기 어려워, 관리 능력인 인재가 부족해요. 사업에 필요한 기술과 경영 예측 능력도 부족해요. 노동을 관리하는 과학적 조직 시스템 운영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근데 환상은 또 성급하게 가져요. 가치 중심적인 조직일수록 환상이 큽니다. 그 호세 신부는 유명한 말을 우리에게 이념은 우리를 가다르게 만들 거야. 이념은 서로 가다르게. 사업은 우리를 한정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절박성, 사업의 필요성, 절박성은 협동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업을 합니다. 이탈리아 레가협동조합. 이 레가협동조합은 볼로냐에서 시작된 협동조합이에요. 성공 요인 이렇게 있고요. 제가 아까 요 편에 설명했죠? 요 편에 설명했고 실패를 줄이고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요 그림 설명했고요.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사업을 하는 부딪히는 어려움들. 첫 번째, 내부 사람들의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그 부족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협동조합 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사업체로 정확히 인지시켜주지 않아요. 그냥 아름다운 조직으로. 저는 그건 반대예요. 협동조합은 엔터프라이즈 사업체예요. 대신에 어소시에이션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회에서는 어소시에이션을 많이 강조해요. 저는 지금 이제 자연드림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직원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고 하면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말씀하신 거랑 정반대의 입장에서 이해가 부족한 게 왜냐하면 좀 더 일하시는 분들이 다른 마트에서 이따가도 오신 분이고 근데 자연드림이 이제 그 자연스러 넘어와서 직접 이제 전문 이제 그 자연드림을 관리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기업적인 어떤 마트의 매출 중심에 맞춰 가다 보니까 사실 협동조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당장의 뭐랄까
좀 더 성과적인 어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별로 다른 마트들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거의 뭐 그런 대부분의 직원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교육의 부족함이 뭐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건 이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소비자활동조합에서의 직원들은 임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소비자활동조합의 주인은 주로 이제 조합원이란 말이에요. 소비자. 우리 그건 과제예요. 과제는 그러니까 소비자활동조합 그러니까 소비자활동조합 조합원은 또 조합 출자금이 3만 원, 5만 원밖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육 오라고 해서 안 와도 불이익이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 1,000만 원, 2,000만 원 출자한 노동자활동자들은 교육이 안 가. 성과에 바로 인사에 반영하겠다. 그럼 해결되죠. 소비자활동조합은 조합원들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기제가 없어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소비자활동조합이나 농협활동조합, 금융활동조합은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직원이나 장부. 그래서 저희가 소비자활동조합은 계속 조합원들을 활동가들 매장에서도 교육시키고 다 계속 교육시키는데 기본적으로 거기로 좀. 근데 이제 매장에 일하러 온 직원들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애냐면 하나는 두 개 가장 좋은 거는 자기의 직무 업무도 프로로 하고 합동조합도 프로를 이해해요. 이게 직원들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들은 일단은 사고를 하면 사고는 나지 말아야 되는데 매장에서나 현실 속에서는 자기의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일을 처리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가 기본적으로 제일 많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사회 속에서 합동조합의 어소시에이션이 잘못 들어가다 보면은 그냥 관료직으로 빠진 거예요. 그게 이제 저희 고민이죠.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가서 계획을 저 직원들을 교육시킬 거냐 과제는 과제. 이게 사실은 아주 제 개인적인 의견에서 죄송한데 어쨌든 매장에 있으면서 사실 조합원을 가장 많이 마주치는 사람은 조합 직원이거든요. 맞아요. 활동가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해가지고 많이 만나고 또는 이제 그런 마을 모임, 소모임 같은 데서 이거 찾아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실질적으로 물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가장 응대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서로 마주치는 시간이 가장 많은데. 맞아요. 네, 그 직원들이 사실은 아까 출자금 이야기하셨는데 출자금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은 제대로 설명하는 분이 거의 없어요. 단지 심지어 관리자들도 심지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관리자가 누군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보통적인 그런 걸 이제 말씀을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되게 답답한 면이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그냥 간단히 영농자금부터 시작해서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것을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당장 이게 했을 때 당신에게 1억 개가 돌아간다. 이거 굉장히 뭐랄까 소비자로서의 얻는 게 굉장히 1차적으로 그게 그냥 물론 시간도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이게 조금만 더 깊게 설명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저는 아직 사실은 여기 일한 지가 되게 오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아직 뭔가를 말하기에는 아직 발언권 같은 게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냥 관찰만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냥 주에 36시간씩 일하고 있어요. 네. 정직원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특이한 모임 형태인데? 그게 굉장히 사실은 저는 정직원이 공채 시험 안 봤죠? 네, 안 봤어요. 그러면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네, 그렇죠. 네. 그래야 어떤 그런 경험들 있는 사람들이 정직원 시험 봐가지고 들어와서 또 이제 내가 현장에 있어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 난 그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요. 응? 그래서 그 문제를 시장에 좀 해놓고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비자활동조합의 직원들은 대부분 임노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려운 거예요. 소비자활동조합도 소비자활동과 일하는 직원들이 직원들 출자를 몇 천만 원씩 하는 노동자활동조합 성격을 가지면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소비자활동조합의 오래된 딜레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계속 저희도 시장 활동 노력하고 있죠. 협동조합에는 노조가 생기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예. 노조를 만드는 목적이 뭐냐? 예를 들어 노동자 협동조합에서 노조를 만든다는 건 좀 웃기잖아요. 지들이 집사하고 지들이 하면서 노동조합 아니 자기들이 그냥 이사회에서 바로 개선하면 되지. 근데 소비자협동조합, 금융협동조합 출자하지 않은 직원이 소비자협동조합이나 금융협동조합, 농협동조합 이때 이제 노조를 하는 건 쟁점이에요. 여전히 노조를 만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임금 인상하고 노동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만드는 노조. 두 번째는 자본의 근본적인 문제인 노자 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노동조합.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후자에 말한 거에 대해서는 허전하다는 거예요. 전자는 있어요. 전자는 협동조합에서도 임금 인상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요. 근데 후자, 노동과 자본과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조를 만든다. 그러면 소비자협동조합에서 나를 착취하는 자본이 뭐냐? 그 자본의 정체가 뭐냐? 자본의 정체가 없어요. 소비자협동조합에서 금융협동조합. 그럴 때는 노동조합이 과연 소비자협동조합이 있을 필요가 있냐? 협동조합이 있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 이제 질문하기도 하고 없다. 그런 데도 있고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앞에서 임금하고 환경 개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여전히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있을 수 있고. 뭐 어떤 입장에 따라서 그래서 노동조합을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왜 하냐고 물어보죠. 왜 하려고 그러냐? 그럼 한국 사람들이 명분조합이기 때문에 노동 임금하고 근로 조건, 노동 조건 개선 얘기는 잘 안 해요. 노자 간의 대응 모습, 자본주의에 대해서 경종을 알고, 혁명적인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 생명내 적이 누구냐? 근데 답을 못해요. 그럼 더 고민해 봐라. 그런 드리긴 하죠. 그래서 노동조합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협동조합에서의 노동조합은 그런 면에서 좀 자본기업에서의 노동조합하고는 달라야 된다. 만약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런 겁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원래 5시까지, 10분까지인가요? 5시까지. 5시까지죠. 예. 그러면 정리를 할까요? 그래도 녹화까지 하고 있는데 마무리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그 강의 시간이 앞에 10분 딜레이 돼서 15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녹화하는 분이 지금 자기가 마음에 드나 보네요. 그럼 막 정리를 할게요. 예. 중간에 물어봐도 좋아요.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실력 있는 경영진 학도 어렵고, 한국 사회 분위기, 협동조합의 인식이 부족해요. 정부가 주도하여 만든 협동조합이라는 거. 그 다음에 농협, 신협, 새마을공업 다 이렇죠. 예. 속된 말로 저희랑 기재부랑 서울시랑 이제 할 때 아이콘 생협에서는 절대 우리가 공짜도 안 먹습니다. 당당하게 한번 사면 한 번 사주고. 근데요, 협동조합 정부와 관계 대부분 아직은 종속적이에요. 농협, 신협, 새마을공업 문제죠. 극심한 경쟁의 생존 본능 때문에 협동이 유전자, 아까 말씀드렸죠. 배신이 미덕이라는 한국 사회에 협동이라는 유전자가 사라진 지 꽤 돼요. 이거를 내밀하게 보지 않고 그냥 한국 사람은 옛날 개 들에부터 협동자료 이렇게 얘기해서는요, 씨알도 안 맥히고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이미 변한 자본주의 사회는 배신이 미덕이라고 변한 사회를 반영 못하는 거예요. 굉장하게 과거에는 그랬어. 100년 전에는.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죠. 신분사회에서. 그래서 제가 마을 분들은 전 다르게 봐요. 어떤 사람, 많은 사람들 마을은 굉장히 이상한 형처럼 얘기해. 저는 안 그래요. 가정에서 벗어나고 마을로 넘어온 순간부터 착취는 시작된다 얘기해요. 라이언스 클럽, 로타리 클럽, 각 지역에서 민중들을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굉장하거든, 실제로. 자연 마을, 그 다음에 협동, 옛날에 둘의 개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협동원 유전자를 복원하려면요, 대단히 쉽지 않습니다. 눈으로 협동했을 때, 눈으로 협동해서 성공한다는 사례를 보여주기 전에는 협동 유전자를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공무원 협동조합의 인식 부족하고 특히 시민사회, 사회적 경제 진행의 문제, 협동조합의 특성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했죠.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재정립, 사업체에 대한 이해, 거버넌스, 제가 요새 쓴 말을 많이 해요. 전라남도에 가면 23개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무안군, 무슨 시라고. 그 중에 8개에서 9개가 재정자립도가 10%가 안 돼요. 재정자립도가 10% 안 된다는 건 뭐예요? 90%를 정부 보조금에서 얘기해요. 그런데 가가지고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정부 돈 빼먹습니다. 가방끈 긴 사람들 있어. 거버넌스는 거버넌스 아니에요. 거버넌스라는 이름하에 제대로 되면 양쪽이 대등한 관계가 돼서 거버넌스가 되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의 거버넌스에 대해서 누가 거버넌스 얘기하면 그 사람의 의도가 뭘까? 프로젝트가 아닌가? 프로젝트 따르는 거 아닌가? 그 생각 먼저. 거버넌스는 서로가 평등한 자리, 동등한 일대이기 가능하다고 봐요. 거버넌스 개념도 다시 재정립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업체에 대한 이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사회는 어소시에이션 맞아요. 그러나 협동조합은 어소시에이션이면서도 사업을 하는 엔터프라이즈. 이 이해가 부족해.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협동조합을 재단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문제고요. 협동조합은 단계적으로 실패할 수 있어요. 사업하기 전에, 그다음 사업 초기에, 사업 중간에, 사업 말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선고한 이게 마지막일 거예요. 요거를 5분에서 10분 안에 마무리하고 할게요. 요거 뭐 앞에 거는 다 얘기하면은 사실 요건 조금 협동조합에서 전문적인 여러분들이 협동조합을 실제 하고 있지 않으면요 조금 이거는 붕 떠 있어요. 사업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지금 협동조합 한다. 그럼 이런 문화가 필요해요. 이런 문화.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요. 요거는 그래서 잠깐 넘어가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협동조합 성공하기 위해서 이 과제들이 대부분 문화적 과제들이에요. 문화적 과제. 그래서 제가 일부러 다시 한번 정리했어요. 인적 자원, 경영 마인드, 책임 있는 리더. 책임 있는 리더라는 협동조합에서 레이드러라는 사람이 1급 리더와 2급 리더를 얘기해요. 1급 리더라는 그 사람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기보다 훌륭한 후배를 키울 때 1급 리더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2급 리더는 절대 1급 리더를 만들 수 없다. 2급 리더는 자기가 훌륭한 후배를 키우지 않는다. 2급 상급은 그 후배를 키울 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키워요. 진정한 협동조합의 리더란 자기보다 훌륭한 후배를 키워오는데 그건 상당히 상징적인 말입니다. 그 후배가 자기 자리 뺏을까봐 안 키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임 있는 리더. 협동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를 강화해야 하고 경영적 판단과 리스크를 관리하고 책임질 집단, 주인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주인이 된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그쵸? 이 얘기 했죠. 주인이 된다는 건 전통적으로 우리가 흔히 기본적으로 주인이 된다는 건 생산수산을 소유하면 주인이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생산수산을 소유하면. 그 협동조합 처음 문장에 나오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해요. 생산수산 맞아요. 근데 그걸로는 부족해요. 오늘날 주식회사가 주주들이 주식만 가지고 있고 경영을 CEO와 직원한테 맡겨놓더니 유빈이 교수 말에 의하면 월가 같은 경우 특히 CEO들과 주주들과의 이해관계가 달라졌다고 얘기해요. CEO는 스톡옵션을 중심으로 하면서 주주들에게 배당보다는 성과급으로 가고 주주들과 CEO와로 이해관계가 달라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협동조합에서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생산수산을 소유하는데 의사결정에 참여하자. 그럼 어떻게 돼요? 진정한 주인 역할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인은 생산수산 소유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돼요. 또 하나의 주인들은 마지막 조건이 있어요. 마지막 조건. 리스크를 감당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코스님이 2000년에 물류센터가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2000년에 지금 15년 전이죠? 14년 전이죠? 그때 막 직원들이 뭐 50만 원밖에 안 되는 월급도 몇 달 동안 밀리고 안 받아가고 그걸 다시 복구 사업에 넣었어요. 그때 친구들은 그때는 망해가는 협동조합, 망해가는 아이쿠베 그런 헌신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보죠. 근데 작년 올해 알코생협의 불에 아까 말씀드린 자연재료 탑그런데 공장을 만드는데 2천만 원씩 직원이 냅니다. 내는데 그걸 저는 리스크 감당이라고 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지금의 아이쿠베에 2천만 원, 3천만 원 내는 건 투자의 개념이지 아이쿠생이 리스크라는 건 뭐예요? 망할 수 있는 조직에 돈을 내는 거예요. 리스크 감당. 한국의 대기업망에도 아이쿠는 안 망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수십만 명의 조합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의 역사는 자본기업의 역사보다 어떤 거 아까도 보여줬잖아요. 캐나다에 더 긴 것들이 많아요. 영국의 소비자협동조합의 역사가 170년이에요. 소매유통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주인. 그래서 생산수단 소유한다고 출자한다. 두 번째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실패했을 때 내가 책임진다. 그게 민주주의의 또 기본이에요. 권한과 책임. 권한만 의사결정을 참여하는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안 해요. 그럼 민주주의도 낮은 민주주의고 사업하면서 주인된 자세가 아니에요. 의식의 전환, 협동조합에 대한 호혜, 아까도 얘기했죠. 시혜와 호혜는 헷갈리면 안 돼요. 한국 사회에 특히 농업계통에 있는 조직들의 대부분 시혜를 베풀면서 호혜라고 느껴요. 호혜는 뭐예요? 기브 앤 테이크.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좀 늦을 수 있어요. 지금 받은 사람이면 6개월, 1년 내에 갚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기브 앤 테이크의 규모는 비슷해야 돼요. 농민들이 자기들이 생산한 물건의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정해달라. 그걸 받아들이는 게 호혜의 경쟁인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자, 농민하고 노동자하고 소비자들은 가격 문제에 가지고 가격과 이윤 배분에 있어서는 평가 배분에 대해서는 대립적 관계를 나타낼 때가 커요. 도시에서 친환경 농산물 가격이 비싸면 농민들에게 좋지만 친환경 농산물을 먹어야 되는 아토피 잔해를 둔 노동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결정적인 타격이 돼요. 맞죠? 농산물 가격은 도시의 건강한 먹거리를 먹어야 되는 노동자와 농민 생산하고 협상에 산물해야 되는 가격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국 사회는 계속 시혜와 호혜가 헷갈리고 있어요. 경쟁력 있는 상품을 개발해야 돼요. 품질로 표현해서 시장조사. 이건 뭐 일반 협동과 일반 자본기업도 마찬가지죠. 사업조직은 인프라 자본조달 시스템. 요거는 이제 우리 법과 제도는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요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의 재구성. 특히 제가 신뢰를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봅니다. 우리에서 신뢰가 가치인가요? 가치가 아닌가요? 대부분 가치라고 답합니다. 저는 가치가 아니라고 해요. 그럼 뭐냐? 신뢰는 관계의 산물이라고 해요. 관계에 의해서 파생되는 산물이에요. 그 얘가 엄마가 자기 집에 초등학생이 천장에 아니면 싱크대에 놔둔 500원, 1000원, 2000원 또는 5,000원, 만원짜리를 애가 가져나가서 게임하는 거, PC방 가는 거 알아? 응? 근데 외부에서 그 자기의 자녀를 문제제기할 때 우리 애가 얼마나 정직하고 솔직한애인데요. 이렇게 답하죠. 우리 애가 싱크대에 돈 놔두면 계속 가져가서 PC방하고 원래 그런 애한테 그렇게 대답해주는 부모 있어요? 없습니다. 가족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문제제기에서 천륜의 정의라는 거 가지고 무조건 무한 신뢰를 보여줘요. 조폭은 어떤 신뢰가 되겠어요? 배신은 죽음이라는 신뢰가 되겠어요. 고등학교 동문들끼리 어떻게 하겠어요? 세민년 하나 만들고 새누리년 하나 만들고 지역당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그들끼리 신뢰는 엄청나죠? 그쵸?
단계의 상품의 신뢰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협동조합에서는 정직, 공개, 민주, 평등, 협동조합의 가치에 의해서 생겨난 신뢰여야 돼요. 근데 한국 사회 계속 어떻게 돼요? 공동체적인 신뢰, 뭐 온종주의적인 신뢰, 뭐 이상한 신뢰를 다 갖다 붙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에 의해서 재구성해야 될 신뢰를 갉아먹는 오히려 반신뢰적인 겁니다. 근데 가족관계에서 그 신뢰 필요해요. 그렇죠? 종교적인 신부와 평신도, 스님과 신도, 목사님과 신도에서 그 신뢰 필요해요. 고등학교 동창들끼리 자기들끼리 신뢰하는 거 좋아요. 단 그건 그 신뢰고 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할 때는 거기다 접목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신뢰. 우리 사회가 계속 그것이 혼선되어 있는 거잖아요. 영남당, 호남당, 지역군 노동자들도 거기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자본이 그냥 뭐 이렇게 백숭해서 그냥 뭐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어떤 신뢰로 구성되어 있느냐. 그 신뢰는 정말 협동조합으로 하기 좋은 신뢰냐, 걸림돌이 되는 신뢰냐, 재평가해야 된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협동조합에 대한 문화 이런 걸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거하고 상당히 다른 얘기를 많이 했어요. 도발적이기도 하고 처음 들어본 얘기입니다. 대부분 맞짱 높은 걸로 봐서 별로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야 뭐 제가 조금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 정도로 하고 중간중간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뭐 몇 분 안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두 분 질문을 하고 제가 오늘은 협동조합을 위해서 영어를 가지고 협동조합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한두 분 있으세요? 예. 하나 있다가 좀 살살 물어봐요. 그럼 오늘 강의랑 많이 관계가 없는데 두 가지 질문인데 자연드림 같은 아이콘 밑에 있는 회사들을 자회사로 바꿨잖아요. 저번에 그게 그 이전에 하고 자회사로 바꿨을 때 차이가 뭔지랑 왜 바꾸었는지 궁금해요. 그다음에 저도 사실 자연드림에서 내가 아르바이트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하면서 되게 전 동네 생각을 되게 했었는데 계속 매장을 늘려가려고 생협 측에서 그렇게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사직점도 오픈했고 근데 사실 기존에 있었던 매장에 비해서 그런 지역의 뭐 연산점이나 매장이 잘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 사장님과 이렇게 매장을 열려고 하는 거 보면서 저는 좀 궁금했거든요. 그게 왜 제가 하라고 했어요. 누가 이제 나오게 할게요. 투자의 개념인지 투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개념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런 질문이 필요해요. 하나 이제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자회사 그 문제는 자회사 형식상 자회사지 그 생협이 협동조합만이 지배하는 자회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나 이런 게 전혀 소유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협동조합으로 사업을 하니까 아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었는데 법과 제도의 문제가 많아요. 법과 제도의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데 어떡할까? 그럼 자회사를 해가지고 해야 될 방법이 있다. 두 번째, 협동조합은 소비자 협동조합은 특히 주부들이 이사장하고 막 이사하고 상임이사 다 하잖아요. 이분들이 하다 보니까 직원 중에서 엉뚱한 사람도 있고 인간성 안 좋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어. 인상 업무, 회계, 마케팅 전부 다 이렇게 전문가가 해내려는 거예요. 근데 조합원들은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기네들 막 탄핵 문제도 하고 KTX 민영화 반대도 하고 막 의료 민영화 두 개 다 하잖아요. 아이쿠생애들. 응? 톡 까놓고 말해서 탄핵 운동에 가면 아이쿠생애 조합원밖에 없어요. 환경 뭐 무슨 단체 이름만 걸어놓지 가보면 없습니다. 대표 한두 명만 와 있지. 대중은 거의 아이쿠 조합원들이에요. 그 일을 더 하고 싶은데 자회사 이 매장 경영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자회사를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먼저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왜 매장이 있는데 얘는 아무샷 A 있고 B 있는데 여기 그냥 플러스 100 잘 돼.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이 C 마이너스는 50 될 것 같아. 근데 여기를 왜 하자는 거지? 그쵸? 그래서 우리 생애에서 이런 논쟁들이 있었어요. 왜 두 개만 해도 겨우 그냥 하고 하면 그냥 적당히 그냥 수익성이 있어서 가져가는데 왜 어려운 지역의 매장을 또 내냐? 아이콘 선생님이 자본기업화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에 대부분 동의하죠. 이 지적에 대해서. 저는 이 지적 자체가 자본주의화됐다고 했어요. 신자유주의가 어떻게 진행돼요? 옛날에는 동네 촌에 전방이 사라져요. 어렵던데도 그냥 한 법인이 이쪽에서 플러스 보면은 이쪽에서 마까지 보지, 마이너스 보지서 가져가요. 신자유주의 오는 거는 뭐예요? 모든 의료 진료소, 모든 학교, 모든 병원을 병원별로 다 평가하죠. 학교별로 다 평가하죠. 그래서 돈 되는 데는 놔두고 돈 안 되는 데는 폐쇄. 그게 홍준표가 얘기하는 의료 문제예요. 협동조합은 여기서 돈이 좀 되고 뭐해. 요거지, 요건 마이너스인데 조합원들이 필요해.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이 다 합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은 대 플러스 아니면 제로야. 그럼 협동조합은 사업을 해요. 하나하나 평가해가지고 마이너스는 죽이는 게 오히려 자본주의적인 방식이에요. 철저히 신자유적인 방식이에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그 실수를 하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때는 작은 학교 다 날렸죠? 그쵸? 돈 안 된다고 투입 대입이 3주일 안 나온다고 날린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는 보건진료소 날린 거예요. 맞죠? 여러분 잘 모르나? 진료소들로 날립니다. 수익성이 낮다고. 학교나 진료소나 수익성으로 판단해야 돼요? 거기에 사람이 살면은 진료소가 있어야 되고 학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살면 여기 적자를 보더라도 조합원들이 요구에 의해서 여기 아토피 천식 환자 없네요. 있죠?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판단 못합니다. 이걸 세계협동조합 보면 나와요. 스웨덴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적자 매장을 지고 간다. 왜? 거기도 조합원이 있죠. 다른 흑자 매장에서 그 부분을 채우면 되기 때문에. 근데 자본가의 싸움이 치열해지면 어떻게 돼요? 적자 매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식을 자본화됐다라고 지적하는 그 사람이 신자유주의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우리 이 논쟁을 몇 년 전에 했어요. 2년 전에. 똘똘하다고 생각하는 자칭 똘똘하다고 생각하는 운동권이 이지적으로 해요. 역으로 당신이 신자유주의에 물든 거다. 이게 라이프라인이라는 거예요. 라이프라인. 가스, 전기, 수도, 생필품 이렇게 공급하는 라이프라인. 대답이 됐어요? 명쾌하죠? 다른 질문 없으면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마칠까요? 네. 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